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2년 전에 월북이라더니 이제는 아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진실을 봉인하지 말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화하지 말라며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반면 유족들은 긴 기다림 끝에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고인의 부인과 2년 만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잠시 뒤에 보내드리고요. 먼저 정치권 상황부터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냐며 국민적 의혹 앞에 문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잦은 월북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몰아간 월북 조작 사건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 의원은 해경이 어제 충격적인 보고를 하고 돌아갔다면서 해경은 월북의 핵심 증거인 감청자료 전문을 보지 못하고 성급하게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이 중요한데 전 정권 지우개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건 북한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거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인가? 민생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거 하시죠?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도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정부 여당의 안보 정쟁화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다음 주부터 해경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사에 나서는 가운데 보고 체계의 윗선인 청와대까지 감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L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사람들 유족 말고도 있습니다. 고 이대준 씨와 배를 탔던 동료들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 취재가 불가능할 정도로 알려진 게 없었는데 저희 취재진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공황 장애를 겪거나 좌천을 당하거나 그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공무원 이대준 씨 동료들은 피살 사흘 뒤 해경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월북이라는 발표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은 강수복이 사망자의 방에 있었다는 점, 강수복이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숨기고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조사를 받은 무궁화 10호 탑승 동료 7명 가운데 1명도 이 씨의 방에 방수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섬에 로프 쪽에 슬프 있었고 정확히는 제가 보지 안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씨 동료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당시 발언 하나하나가 다른 수사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털어놨습니다. 말해가지고 또 이상한 쪽으로 또 휘말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이야기 사실 하기도 그렇고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민감한 남북 관계와 당시 정치권 공방이 공무원들을 압박한 겁니다. 한 동료는 인사 조치로 사실상 좌천당했고 공황장애와 스트레스로 아직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동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도 병원에 많이 다니고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많이 당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씨 유족 측은 당시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공무원 이대준 씨 부인 권영미 씨와는 2년 전 제가 언론사 최초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드님과 함께였는데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실까요? 두 번째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셨기 때문에 2년 만에 실명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월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렇게 호소를 해오셨는데요. 지난 2년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변에서 알듯 모르던 저희 가족들을 일단 국가에서 월북자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저는 거의 나가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나가지 않고 집에서만 거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아이들이 아빠한테 보낸 편지들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제공을 받아서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드님이 아빠한테 쓴 편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은 천진난만하게 아빠 줄 거라고 편지를 쓰는 동생을 볼 때마다 아빠가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신조차 찾지 못해 찾아갈 곳이 없다는 현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참 아드님이 이제 오빠로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따님이 저랑 인터뷰할 때는 한 7살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때 아버지의 상황을 몰라서 저희가 인터뷰 시간 잡기도 참 애를 먹었었는데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10살입니다. 10살이 됐군요. 네. 혹시 아직도 아버지 일을 모르고 있을까요? 곧 이제 뭐 장례식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딸이 너무 이제 아빠를 찾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곧 올 거라는 말로 자꾸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아서 한 최근에 제가 이제 아빠 사망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네. 그 상황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아빠가 총살을 당했다거니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냥 배에서 아빠가 하는 일을 아니까 그 일을 하다가 빠졌는데 사망하신 것 같다, 찾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이 제가 아빠 얘기를 하니까 딸은 아빠가 곧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사망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막 그때 엄청 많이 울었어요. 좀 아드님의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꿈도 뭐 포기를 해야 됐던 부분도 있었고 예. 제일 컸던 것은 아무 세상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소년이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말, 대통령이 하는 말은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였거든요. 예. 그런 대통령님의 편지였기에 무조건 믿었던 거였죠. 근데 그것이 이제 퇴임하시 전까지 지켜지지 않으면서 아이는 엄청난 배신감과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윤 대통령께서 약속을 해주셨지만 혹시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까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저희가 지금 카톡 메시지 내용 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분한테 이제 받지 못하는 문자 보내신 건데, 그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읽지도 않는 톡을 혼자 이렇게 보낸다. 홀로 되시고 언제 가장 힘들다고 느끼셨을까요? 늘 힘들었는데 딸이 아빠 찾을 때 가장 힘들었고요. 그 카톡을 제가 1년 동안 계속 줄기차게 보냈는데 1년이 지나니까 그 카톡에 그 일일이 읽지 않으면 있어야 하는 일이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뭐 알아보니까 카톡이 1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저희가 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월북설은 공식적으로 철회가 됐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그 형님께서 이래진 씨께서 서훈 전 안보실장 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고발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셨고요. 전 정권에서 누군가의 지시로 월북 프레임을 짰다고 이제 유족들이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 청와대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어저께 해경에서 그 직원을 상대로 조사했던 진술서를 어제 처음 보았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월북이 아닌 증거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월북이 아닌 증거잖아요. 가장 옆에서 지켜봤던 직원, 동고동락을 했던 직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기사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 기사를 오히려 숨겼단 말이죠. 해경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더 큰 사람, 더 높은 분들이 관여하지 않고는 해경 스스로 그런 기사들을, 조사들을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가족에게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숨긴 채로 외부로 단정지었다는 것 자체가 해경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 권영미 씨께도 말씀하셨지만 동료들이 월북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진술을 했는데 감춰졌다. 그리고 저희가도 사실 굉장히 인터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혹시 이런 내용을 뒤에라도 이제 동료들에게 직접 들으신 것도 있습니까?
일단 직원들 그 서해역 관리단 직원분이 꾸준하게 연락을 주시고 계셨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네, 예, 많이 위로를 계속 해주시고 지금 뭐 가족들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실 때 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는 과정에서 직원들 중에서 월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언급을 좀 하셨는데요. 민주당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월북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 왜 그렇게 월북장을 했는지 왜 사람을 살리지 못해놓고는 월북이라는 그 단어로 모든 것을 포장하면서 월북으로만 몰고만 갔었는지 더는 묻고 싶고요. 저는 솔직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오늘 계속해서 기사로 제가 읽고 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월북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그러면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 증거는 보여주지 않고 월북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 저희한테 2차 가해 하시는 거거든요. 네. 다시는 그 입에 월북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인터뷰 준비하다 좀 놀랐는데 아직도 고인 장례를 치르지 못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옷가지랑 모아서 좀 태워서 보내드리는 걸까요? 네. 일단 월북자라는 누명을 쓰고는 뭐 장례를 하고 싶진 않았고요. 예.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은 입었던 옷가지를 태워 보내는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남편이랑 자주 다니던 절에 부탁을 해서 예, 그동안 잘 입었던 옷, 거기 목도리는 제가 손수 짰던 건데 남편이 조언을 잘 하고 다녔거든요. 예. 네, 그거랑 또 뭐 노잣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주머니에 제가 돈도 이렇게 좀 넣어서 네, 태워보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명예 회복이 되려면 이제 순직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장례를 제대로 치르고 싶습니다. 예. 네, 2년 만에 월북 공무원이 아니라 이제 공무원 이대준 씨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부인 권영미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게다가 방금까지 짚어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기 딱 1년 전 탈북한 선원 2명을 문재인 정부가 돌려보낸 일이 있었죠. 살인범이라서 그랬다. 정부가 이유를 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019년 11월에 벌어진 탈북선원 북송 사건도 들여다볼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진상규명을 하라고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 것 아니냐며 의혹을 해소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목선을 타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추방됐는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우리 해역으로 도주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보호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데다가 북송 사실 자체도 공식 발표가 아닌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돼 알려지면서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자국 국민을 추방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UN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 송환, 인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보기법이 적용을 했지 않았느냐.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발에 따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시 청와대가 통일부 등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자세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쪽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또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당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받았죠. 지난해 불기소했던 이 사건을 검찰이 1년 만에 다시 수사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 사건 재수사를 명령한 건 그제입니다.
두 사람은 2년 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압박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했을 통화 내역을 부당 확보했다는 게 고발인인 변호사 단체의 주장. 박 지청장은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 이성윤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감찰용으로 통화 내역, 그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불법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박 지청장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통화 내용을 제공했고, 이는 윤 총장 감찰과 징계 청구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문재인 정부 성향으로 지목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내린 불기소 처분이라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고발인인 변호사 단체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1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명령한 겁니다. 이미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정 고검장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무마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박 지청장이 받을 수사가 추가된 겁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양산에 올랐습니다.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지만 오늘은 지지자들과 함께였는데요. 국회의원 다음엔 당대표 출마 명분을 쌓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던 계양산을 찾아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지지자들은 당대표 이재명을 연호하며 반겼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열린 첫 공개 행사에는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렸는데요. 이 의원은 지지자들의 의견을 1시간 동안 경청했습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미안함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지지자는 민주당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며 전당대회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당대표로 좀 나와주셔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 의원의 오늘 행보는 지역구를 챙기면서 동시에 당권 경쟁에 뛰어들기 전 새 결집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의원은 오늘 행사에서 최근 당내 계파 갈등 상황을 우려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층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문자 폭탄이나 혐오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며 화합을 강조한 겁니다. 과도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공격의 빌미가 돼요. 공격의 빌미가.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좀 포지티브하게 우리 개딸 여러분들, 양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는 말을 아꼈지만 당원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의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자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안보경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임기를 지켜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습인데요.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네, 전현희 위원장은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보호라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지금도 한 1년 정도 남았고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뿐만 아니라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부름을 못 받았잖아요. 또 여권에서는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응 같은데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거치 결단을 압박하는 듯한 말을 했죠.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해서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남이 하면 적폐고 본인이 하면 정의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전 정부 인사들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계속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인자는 누구일까? 저도 궁금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요? 한 여론조사 기관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이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국민들에게 질문해봤는데요. 37.3%가 한동훈 장관을 꼽았습니다. 그 뒤를 잇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네. 한덕수 총리,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과 비교하면 예.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위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다른 분들을 다 합쳤을 때 비율하고 거의 비등비등하더군요. 거의 압도적이던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날로 높여가고 있죠.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 1인 3역도 모자라 소통력을 자처하는 한 장관이야말로 지금 누구 법 위에 있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네, 소통령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때리면 때릴수록 계속해서 한 장관의 지지도는 높아지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도 3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뒤를 이은 겁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본 한 장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안 봤고요.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혼밥은 싫어. 윤석열 대통령 참 밥 같이 먹는 걸 좋아하세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주자 시절에도 혼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당선된 뒤 참모들과 식사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죠. 예. 이게 비비고 이러는 건가요? 최근에도 여러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죠? 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과 3, 4모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전 직원과 식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여당 인사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여당 지도부와 함께 식사를 했죠. 이거 저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 만나는 건데. 지난 14일에는 EU 특사단으로 다녀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났죠. 예. 자, 민들레 모임 이제 추진하려고 했다 아직 결성을 못했는데 좀 거리를 둘 법도 한데 저녁 식사는 하긴 했다고요. 네, 비공개로 진행된 만찬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인수위 때 동고동락한 의원들을 불러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민들레 모임을 추진했던 의원 상당수가 당선인 비서실에서 일한 의원들이라 이날 저녁에도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들레와 관련한 얘기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권 창출을 위해 고생했다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 잘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만 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당내 계파 정치가 부활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원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야당과도 만나겠다고 하는 만큼 함께 밥 먹으며 소통하는 협치의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예전에 그 기자들한테 김치찌개 직접 끓여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켰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지켰는데 예. 곧 지킬 것 같습니다. 네,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시청자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오늘은 제보 영상에 찍힌 한 시내버스 운전석 보시겠습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달리는데 한 손도 모자라 두 손으로 계속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옆에서 영상을 찍어도 모를 정도입니다. 공포의 10분, 홍진우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그런데 버스 기사는 전방이 아닌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잠시 앞을 보는가 싶더니 다시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아예 운전대를 놓고 두 손으로 휴대전화 조작도 합니다. 버스가 차선 밖에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고 승객이 자신과 버스 운전 자격증을 찍고 있는데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버스 기사의 아찔한 운행은 10분 넘게 이어졌고 승객은 불안에 떨어했습니다. 승객이 들어와도 문도 한참 있다가 이제 닫으시고 차선까지 겹쳐가지고 운행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무서웠어요. 더 황당한 건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보자는 불과 이틀 전에도 같은 시내버스에서 기사가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넘어가려 했지만 두 번이나 같은 일을 겪고선
도저히 놔둬선 안 된다는 생각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다음에 안 그러시겠지 하고 말았는데 안전하게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고 운전해 주시고. 취재가 시작되자 버스 회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운행 상황 같은 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경고 다음에 교육하고 그 이후에도 그러면은 이제 운행을 배제시키는. 버스 기사가 운행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산불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현장에 웬 강아지들이 때로 뛰어다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주머니를 달고 있고요. 그 안에는 씨앗이 들어있는데요. 이 강아지들은 왜 산을 타는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발생한 안동 산불. 축구장 2,700개 면적과 맞먹는 산림 1,944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화마 상처가 여전한 이곳에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전국에서 모인 반려견 25마리와 견주,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산림 복원을 위해 씨앗 뿌리기 봉사에 참여한 산을 타는 강아지, 산타독 캠페인을 위해서입니다. 산타독들이 달고 다니는 씨앗 주머니입니다. 이렇게 흔들면 씨앗이 떨어집니다. 준비된 씨앗은 더덕종자. 낯선 환경에 킁킁거리며 주춤하는 것도 잠시. 산타독은 제집 놀이터 마냥 민둥산 비탈길을 내달립니다. 사람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다닐 수 있는 만큼 씨앗을 뿌리는 범위도 훨씬 넓습니다. 지치면 주인 곁에서 물을 마시거나 엎드려 쉬기도 하고 비어버린 씨앗 주머니를 충전합니다. 씨앗을 뿌리느라 고생하는 개들을 위해 마사지 봉사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알지 못했던 마사지 법들을 알아서 되게 좋았고 이제 다리 저렸을 때 대처법을 알게 되어서 확실히 아이들이 보호자분께서 엄청 애정과 사랑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이 확실히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이더라고요. 오늘 캠페인에 참여한 25마리 반려견 중 6마리는 한때 버려졌던 유기견입니다. 6년 전 견주를 만난 연치키도 산불 피해 현장을 누빕니다. 이 친구가 사회성이 많이 없어서 좀 이런 데 와서 다른 강아지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산타독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산불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만들자. 반려견은 온종일 뛰어놀아 즐겁고 견주는 산림복원에 이바지했다는 생각에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격적인 사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사건을 보다 성혜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재판에서 진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냈다 이런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장을 취재해보니까 이 사건에 모방한 범죄도 있다고요?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번 사건이 난 바로 다음 날 대구 법조타운에서 비슷한 모방 범죄 시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반쯤인데요. 네. 순찰차가 한 변호사 사무실로 출동합니다.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는 이 변호사 신고를 받은 건데요. 변호사의 재판 진행에 불만을 가진 피고인 측 지인이 사무실이 어디냐? 나도 불을 지르겠다며 변호사를 협박한 겁니다. 다행히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요. 지역 법조계는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오히려 더 많이 변호사들한테 협박을 하고 한다는 거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런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놀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현장을 좀 둘러봤잖아요.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이번에 불이 난 건물은요. 그 입구부터 문단속을 굳게 하고 출입자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었고요. 법률사무소가 입주한 주변 건물들도 둘러봤는데요. 네. 복도 곳곳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거나 즉석 법률 상담은 피하고 사전 예약한 상담만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써붙인 곳도 있었는데요. 일부 변호사는요. 이 가스총 같은 호신용품을 구매할지 고민한다.
남았다고도 했습니다. 네, 지금 살아남은 분들은 어쨌든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네, 제가 만난 이 대구 지역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요,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아 애도하고 있었고요. 불이 난 건물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에서 불로 훼손된 재판 관련 서류 복구에 한창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대피해 화를 면한 직원들도 여전히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첫날은 거의 잠을 못 잤고요. 나를 확인을 하면 진짜 갑자기 힘들었어요. 처음에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무실 가끔 이제 이런 집기를 가지러 가니까 생각이 날 그때 보이더라고요. 사무실 얼마나 인기가. 이번 방화 사건에서 숨을 거둔 김모 변호사가 생전에 동료에게 남긴 편지도 취재 과정에서 확보했는데요. 초췌해 보이는 동료의 모습이 떠올라 자신의 셔츠와 함께 장만했다며 힘든 동료에게 옷을 선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깨 좀 피고 다니라고 뭐 맨날 하는데 그날도 뭐 구정하게 다니기는 보기 안 되는지 여기 의사사상 산 놈인데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방화 범죄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끊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부산 영도구에 있는 파출소에서도 5만 원 범칙금이 부과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방화하겠다면서 인화물질을 들고 온 50대 남성이 구속됐고요. 네. 대학 기숙사, 콜라텍에서도 방화로 인한 화재로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화범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 이후에 새롭게 나아지는 사회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한 복수와 불만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고요. 타인이 행한 방법으로 따라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모방범죄 우려가 크다는 건데요. 방화죄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미수로 끝나거나 시도만 했더라도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도였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전해드렸죠. 리터당 경유값이 3,000원을 넘은 주유소가 진짜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미 유류세를 30%까지 깎아줬지만요. 아예 깎을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더 깎아주자. 이런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의 한 주유소에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제일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다니는 게 아쉽죠. 5번을 끊고 나면 3번 정도로 옛날처럼 끌고 다닌다고 하면 생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과 경유값이 모두 리터당 2,100원을 넘는데요. 기름값이 최근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경유값이 리터당 3,000원을 넘는 주유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전에는 뭐 6만 원 넘어 됐었는데 요금 8만 원 돼도 깎아 못 차. 뭐 유류세 인하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보조가 되는 게 이게 13,000원, 14,000원밖에 안 된다고.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경기 침체가 올 거란 우려에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 유가는 밤사이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하락세가 계속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국제 석유를 살 그 수요가 많이 좀 위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아직은 이게 더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유류세를 최대치인 37%까지 내리는 방안을 발표하지만 체감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첫째도 인재, 둘째도 인재.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인재 경영을 유독 강조해 왔는데요. 이 정신이 아들에게도 이어지는 걸까요?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의 일성을 들어보시죠. 조윤성 기자입니다. 11박 12일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제일 강조한 건 기술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반년 만에 출장 다녀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삼성만의 초격차 기술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삼성이 미래 산업으로 키우는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전장 산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도 갔었고, BMW 고객 만나도 갔었고, 그 자동차 업계의 그 변화, 급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이 부회장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과 벨기에 아이맥 반도체 연구소도 찾았습니다. ASML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 경쟁사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최신 장비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희 그 ASML하고 그 반도체 연구소 가서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사람 모셔오고 유연한 문화를 만드는 거. 이번 출장을 계기로 이 부회장이 기술력 확보와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기업 인수합병 성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러시아가 쏘아 올린 공,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를 경제 위기로 몰아넣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그 가난한 나라 안에서도 가난한 계층이 더 힘들다는 게 씁쓸합니다. 스리랑카는 이미 국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채널A가 현지 취재를 해봤는데요.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세계를 가다 황성호 특파원입니다. 시민들이 어둑한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립니다. 기름 램프에 의지해 장사를 이어가는 상인은 전력 부족 사태를 하소연합니다. 가정집의 밤도 촛불이 희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유값 급등으로 스리랑카 곳곳에서 정전이 이어졌고 일부 가정에선 자체 발전기를 돌립니다. 기름을 넣으려고 기다리는 차량들의 줄이 도로 한쪽에서 1km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주유량을 제한하고 있어 충돌이 발생합니다. 부족한 연료 탓에 공무원에게는 주 4일 근무도 허용됐습니다. 2년 넘는 팬데믹 기간 주력 산업인 관광 부분은 붕괴되고 중국과 함께 벌인 1대1로 사업 등으로 대외 부채가 급증한 스리랑카는 디폴트를 선언하고 이자 상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7개월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더니 지난달 34%까지 폭등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와 경제 파탄 속에 스리랑카를 떠나려는 시민들이 여권을 받으려고 땡볕 아래 장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국민들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9명 이상 숨지고 300명 넘게 다친 지난달 폭동 이후 큰 충돌은 없지만 20년 넘게 집권 중인 라자팍사 가문을 향한 분노가 들끓어 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The last several months have been extremely difficult for Sri Lanka.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위기로 시작된 민생 파탄과 부채 위기 도미노의 첫 신호탄이 스리랑카에서 나왔습니다. 콜롬보에서 채널A 뉴스 황소입니다. 하루 사이 올해 첫 기록이 2건 있었습니다. 지난밤 강릉은 작년보다 24일 빠른 열대야를 기록했고요. 오늘 낮 경북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건데요. 폭염주의보는 내일 경남 일부 지역까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구의 낮 기온 33도, 광주 32도, 서울 30도까지 오르겠고 이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낮 동안 남부를 중심으로 자외선도 매우 강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 내륙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대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 동쪽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월요일엔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